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민현주 전 국회의원, 이종근 평론가,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서요. 만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 한 명이 고립돼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지금 소방관 구조 작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검은 연기 속에 뼈대만 남은 건물 형체 보이실 텐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불길이 다소 잦아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내부는 아직 활활 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건물 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은 2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비닐과 종이 상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 진입 자체가 어렵고요. 또 인근 상수도 설비가 없다 보니 수십 대의 소방차가 2km 떨어진 소화전에서 물을 수시로 싣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구조 작업에 첫 발을 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계속된 불로 건물 내부가 500도 이상의 열기에 못 이겨 붕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되면 건물 안전성을 확인한 뒤 지하 2층에 고립된 52살 김모 소방관에 대한 구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소방관과는 벌써 21시간째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 인력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관련한 기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대장이 지금 화점 50m까지 갔다가 고립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조하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쯤 시간에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화재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불이 났을까요? 지하 2층 자파 코너에서 불이 처음에 났습니다. 30여 분 만에 큰 불을 잡았다고 했는데 5시간 뒤에 다시 불길이 치솟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과다 흡입하는 증상을 보여서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꺼놓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화재가 시작이 됐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일단 진술이 있었습니다. 화재 초기에 지연돼서 작동됐을 의혹이 일단 제기되고 있고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관련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지금 이 실종된 소방대장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겠죠. 산소통의 용량이 5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는 좀 기적이 있어가지고 이 구조 대장이 조금 생존했으면 하는 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잔불을 정리하러 건물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큰 불이 다시 생긴 겁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늘 앞장섰던 분이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도 맨 뒤에서 나오다가 실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화재 직전에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다라고 일단 관련자들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오지혜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내부에서는 불이 아직까지도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붕괴가 우려돼가지고 지금 내부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어제 방역당국이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기했습니다. 18살에서 49살까지 8월 중순부터 선착순으로 접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초기에 몰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일을 정해가지고 맞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백신을 누가 맞느냐. 일반인 접종이 늦춰져서 3분기에 차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30살 미만은 화이자 외에 백신 종류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6월 말에 온다던 코백스 물량이 3달 이후로 좀 미뤄졌기 때문인데 일단 정은경 청장은 7월에 1,000만 회분이 온다는 데에서는 자신감을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됐던 게 교차 접종 문제입니다. 교차 접종.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네. 어제 이제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접종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60대, 70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50대부터 18살, 예. 그러니까 대학생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고3까지 이렇게 해서 접종 계획이 일정 부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3분기에 이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수가 한 8천만 회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3분기 내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 7월 달에는 일단 1,000만 회분은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6월 말까지 사실상 1,300만 명을 이제 접종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1,400만 명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3분기의 어떤 계획도 조금 무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워낙 계획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의 얘기를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공급 일정이나 그 유통, 수송에 대한 그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정도의 위탁 의료 기관에서의 접종은 화이자로 변경해서 접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교차 접종을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좀 특이한 점 들으셨다시피 교차 접종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60살 이상의 분들이 7월에는 2차 접종으로 화이자로 대신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서도 이 교차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연이 이게 백신이 접종이 이제 많아지면서 네. 백신에 대한 선호도도 좀 생긴 것 네. 같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방역 당국에서 교차 접종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예. 접종 지금 상황도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요. 그 국가들에서도 교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 큰 부작용이나 문제, 우려되는 문제들은 없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 또 특정 인구층들에 따라서 특정 백신을 좀 선호하는 성향들이 좀 있었죠, 초반에. 예.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백신 간에도 교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거지 이걸 꼭 예. 의무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접종에서는 이런 선택권을 좀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뭐 모든 국가에서 다 교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런 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보건 당국이 조금 방역 당국이나 좀 더 예의 있게 관찰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초기에는 좀 긴장감을 갖고 좀 주시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좀 정치면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번 주 신문들 정치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 이재명 지사 이런 흐름인데 이번에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MBN과 매일경제가 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부터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간보기 정치 피로감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지사가 턱 밑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가상양자 대결입니다. 가상양자 대결.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를 비교를 해봤더니 6월 첫째 주 차하고 3주 차하고 약간 격차가 줄어들었죠. 그 이유를 이 피로감이냐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이 40%, 이재명 지사가 38%,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박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추이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구 평론가님, 일단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최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윤 총장이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견해, 정책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30%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어떤 지지율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전에 했던 어떤 행보들, 예를 들어서 이 원칙, 공정 이런 것과 관련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이 올곧은 행동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보다는 유지하느냐 아니면 얼만큼 천천히 내려오느냐. 물론 정책적인 그런 비전을 보이기 전까지 또 도덕 검증을 하기 전까지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주춤주춤하고 내려가는 건 전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하나하나 정리는 하지만 아직도 직접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행보는 보이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언행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은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본격적인 행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정책적 행보를 보이는 순간부터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계속 이렇게 출렁거림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종구 평론가님은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40%대까지 지지율이 오르는 후보는 없어요. 1년 전에. 거의 비슷한 어떤 행보는 한 30%에서 30% 중반대가 가장 높은 어떤 지지율이거든요. 만약 40%대로 치고 올라간다는 건 본인의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또 막말이라든지 실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40%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 사실 저는 굉장히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각 당별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윤 전 총장이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2위권 후보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올랐어요. 박용진 의원도 좀 올랐고 정세균 전 총리 조금 떨어졌고 범야권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좀 떨어졌고 유승민 의원이 올랐고요. 하태경 의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주 교수님 현상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흐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과 이 소용돌이가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일단 여권 속에서 박용진 후보가 약진한 부분은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세대 교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아마 바람을 맞붙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추미애 전 장관의 약진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내가 저격수다라는 것으로 이제 친문의 어떤 전폭적 지지를 받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윤석열 총장 쪽이 이제 야권 쪽이 좀 어떤 변화의 기류가 저는 조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큰 변화는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의 이 어떤 지지율에 약간의 요동침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전원 정치라고 그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자뷰를 일으킬 수가 있는 불통의 이미지로 또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렸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래도 박스권에 좀 갇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전원 정치 이번에 또 새롭게 생긴 단어긴 한데 어제 그래가지고 윤 전 총장 측에서 또 한 번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사를 좀 생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한국일보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야 협공에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 거대 양당의 공세에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은 엑스파일을 거론하면서 견제했죠. 국민의힘은 고자세로 입당을 요구를 했다.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 티가 난다라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김관욱 교수님 주목할 부분은
여야예요. 여의 공격이 아니고 야. 같은 편이라고 보이는 데서의 협공에 대응하지 않겠다. 협공이라고 보이나 봐요? 지금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당은 뭐 당연히 그렇게 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야당까지의 문제를 공격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국힘당에 입당하는 시기 자체를 상당히 늦추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는 완전히 달라서 큰 정치만을 꿈꾸고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하겠다. 예. 이렇게 차별화를 가져가는 부분에서 국힘당과의 거리를 뚜렷하게 둔다.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느냐? 저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이라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제3지대에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을 끌어서 중도와 보수를 아울러서 이제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순서의 어떤 전략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시고 싶지는 않지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차용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게 유효하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국힘당의 이준석 대표가 압박을 하니까 우리는 뭐 그 부분에 전혀 먼저 입당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야당과의 거리도 좀 예.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 즉 어떻게 보면 김종인 없는 김종인 전략이 차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원 정치라 그랬는데 저는 승지 정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대변인 2명을 두고 과거 조선시대에 했던 것처럼 승지를 앞세워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일방적인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소통의 정치는 땅 방향이어야 합니다. 취재를 해야 되고 국민은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승지 정치가 예. 사실상 불통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질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첨언을 하자면 이종구 평론가님 혹시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윤 전 총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대변인을 좀 빨리 내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주는 측면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지금도 비판을 받는 대목이 뭐냐면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하느냐 이런 대목이 물론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검사에서 정치인으로의 탈바꿈, 그 언어도 탈바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실 마음의 준비, 공부라고 표현하면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인식의 전환 수준에서.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원래 시민단체에 계셨잖아요. 예. 시민단체에 계셨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때 수염 기억하시죠? 네, 예, 완전 예. 수염으로 나타나서 안철수 당시에 교수하고 껴안습니다. 근데 49일 동안을 지리산 종주를 해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수염을 안 깎고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어떤 새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총장 물론 3월 4일 날 사퇴를 해서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만 뭐 이 윤 총장에게는 내가 정치인으로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정치인으로서의 언어와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겠다. 그 상황 속에서는 대변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 협공이라고 표현된 부분 여러 가지 좀 비판과 실제 공격도 있었죠.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변변한 대권 후보 하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만 올라가는 거를 누군가는 탓은 하고 싶은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꼼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예.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꽁 잡는 매다. 언론의 긍정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출홍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저는 엑스파일 같은 거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송영길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자로서 잘 알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호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예. 윤석열 일기거든요. 안철수 신드롬이 확 떠졌잖아요. 저물었던 이유가 예. 그런 모호한 화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을 안 하신 상태에서 대변인은 있고 보통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고 같은 링 위에 올라와서 치열한 각자의 경쟁력을 선보이고 제가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이 링 위에 올라오라. 이게 정치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치라는 게 굉장히 본인 인생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결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결심을 아마 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 이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다음 신문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좀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의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검증금을 피하지 못할 것 방금 들으셨던 내용에도 있죠.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김대엽 같은 버릇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께는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꽁 잡는 매. 네. 매가 매니까 꽁 윤 전 총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1등 공신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그 극적인 갈등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사실 총장직도 내려놓게 된 계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저격수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추미애 전 장관이 마련해 줬는데요.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에 워낙 많은 일들을 같이 했고 또 뭐 국민들에게 알려진 공식적인 것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일도 많았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꽁 잡는 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을 더 높은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줄 건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어차피 등판했으니까요. 추 전 장관도 그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윤 전 총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너무 이제 간보기한다 이런 걸 떠나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안 해요.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대선에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뭐 활발하게 SNS 통해서도 의사소통하는데 모든 정치인이 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만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변인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문제가 있다. 국민들께 먼저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마치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음습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나 이런 문제점 갖고 있어. 당신 거 엑스파일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나 이런 약점 잡고 있으니까 나오기만 해.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국민들께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또 압박하고 좀 억압하나 핍박하나 이런 걸로 보인다면 추 전 장관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윤 전 총장은 국민들에게는 더 큰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기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 전 장관이 좀 잘못 겨누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야 발언에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발언 당연히 이제 상대 진영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판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건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대표, 유 전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 얘기 직접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셨고요. 이준석 대표 아까 주영기 교수님, 아마추어 티가 난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 등등이 윤 전 총장 측이 듣기에는 조금 힘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야 협공이라고 했을 때 그 여보다는 사실 야의 협공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에 대한. 예, 윤 전 총장 측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 라디오 방송의 발언은 좀 긍정적으로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게보다는 저희 당 안으로 돌아오면 그런 아마추어 티가 완전히 벗겨질 겁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문가들의 손길을 좀 받으시라. 네, 그런 그러면은 측면에서. 분명히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요청으로 보였는데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저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오히려 윤 전 총장이나 야권의 그 유력 대선 후보를 조금 갉아먹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그랬어요. 총장을 그만두신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3개월 정도나 지났냐가 아니라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준비하고 뭔가 대세를 내타내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뭔가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나세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뭐 간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어떻게 등판을 할 수 있겠냐. 예. 그게 사실은 윤 전 총장의 한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감싸주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는 지금 윤 전 총장의 그 도덕성과 관련된 가족 사건 수사를 검증의 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게 프레임에 갇혔어요. 여당이 갖고 있는 공정 프레임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걸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지금 검증이 되지 않은 능력. 예. 그 검찰 말고는 그분이 검증된 것이 없다라는 측면을 정책적인 조금, 면에서. 예, 정책적 공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민효님 할 얘기 있으세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직접 대권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여야 협공이라는 저는 그 얘기에서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정치인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한데요. 이 여야 협공이라고 한 얘기한 것 중에 대변인이 쭉 얘기한 걸 보면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어요. 더 애매해진 거예요. 사실 공식 행보 나왔을 때도 윤 전 총장은 그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멘트를 잘하셨는데 예. 그 이후에 현장에서 기자들이 하는 직답 질의 응답에는 전혀 답을 못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야 협공에 대해서 대응 않고 내 길 가겠다라는 건 제3의 뭐 신당 창당이라는 것도 물론 많이 예상을 하시지만 이 제3의 길도 사실은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제3의 길을 가는데 윤 전 총장의 정체성이 뭔지를 어제의 멘트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예. 도대체 윤 전 총장이 무슨 대선 나가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어떤 정치를 할 건지부터 밝혀야 된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 견제라기보다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런 윤 전 총장 측에서 그런 거는 섭섭하지 않을까?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지금 거의 매일 하루 단위로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나 비판들이 붙기 때문에 이제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라는 서운함은 없을까요? 저는 그거는 본인의 생각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특정 후보의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공당의 경선 일정을 바꾼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 후보를 위해서 경선 일정을 늦추면 그게 사당이지 공당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이 유지가 되려면 사실상 일정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준비가 안 됐으니 그걸 미룬다. 그러면 모든 만천하에게 이 국힘당은 사당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재보선에서 밖에 있었고 오세훈 후보, 뭐 나경원 후보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출발한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결국엔 이런 승부를 가져가서 사실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이준석 대표는 또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을 차용하고 있다. 그래서 압박을 하면서 우린 경선은 그대로 갈 테니 올라타면 같이 가고 아니면 말자. 그런데 여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없는 국힘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의 네. 지지율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빨리 영입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은 있고 뭐 본인의 어떤 영입의 어떤 속도는 빨리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당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왜 당을 따라가느냐. 지금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갈등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입당 시기 논란이라든가 이 뭐 입당 논의 당분간 조금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 이재명 지사의 근황도 한번 볼게요.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어제 만났습니다. 대외적으로 명분은 정책 협약이었습니다. 정책 협약이었는데 넘는 뭔가가 있다. 이종근 평론가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책 협약이라고 쓰고 사실은 대선 뭐 협약 뭐 이렇게 지금 읽힙니다. 지금 사실 지방선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와 뭐 경남도지사가 정책 협약의 어떤 실효성이 얼만큼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건 이거죠. 김경수 지사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이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첫 번째 사실 보좌관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예. 가장 가까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고 또 차기 대권 주자로도 사실 계속 그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친문 후보로 나서기에는 굉장히 이제는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경수 지사가 자기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후보여야만 사실 친문 당원들의 어떤 지지가 더 많아질 텐데 후보가 아닌 순간에는 사실상 뭐 친문 지지자들이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막 뭉치진 않을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누구한테 간다고 해서 완전히 그 지지가 몰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PK에서의 어떤 상징성,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은 어쨌든 뭐 도장 찍기 같은 것 우리가 지난번에 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술자리를 마련했을 때 또 만났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다정하게 이렇게 그 어깨 동무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오가는 이야기가 있었겠고 그게 기반으로 돼서 어쨌든 지금 그 결실을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결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류 낙인 이재명 지사가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기사 내용 좀 구체적으로 하나 더 볼까요? 2017년 대선 경선 이후에 앙금을 이 지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문 친록의 적자인 김 지사는 이 지사에게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울타리를 열어줄 수 있는 존재, 뭐 우군이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인데 주원규 교수님, 글쎄요. 이 지사 입장에서 1등이에요. 아까 저희가 여론조사 봤듯이 수성을 하고 더 힘을 못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이라는 강경 세력이 존재하는 건 또 사실이니까. 친문 플러스가 가장 필요한 이 지사의 지금 과제가 아닌가. 예. 사실은 지금 여권 주자 중에서는 대선 주자 중에 1위긴 하지만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낙연 전 대표도 여전히 지지율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었다면 그렇지 못하는 상태. 거기서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위기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친문과 친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상황 관리라도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경선이나 앞으로의 과정에서 물꼬를 틀 수 있고 확실히 쐐기를 박을 수 있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려면은 지금 또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인 입장
토론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통 큰 마음을 보여주셔야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번에도 요 비공개 회담도 있었지만 김경수 측에서는 경선 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공을 이재명 지사가 넘겨받아서 예. 어떤 실마리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1위 후보니까 여기서 김 지사 측의 입장이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편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 중심으로 여권 대선 국면이 형성되는 등 대안 부재론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고심했다고 한다. 김가루 교수님, 김 지사 입장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두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나 봐요.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문의 적자의 PK의 지금 지사, 현역 지사입니다. 이런 장면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한 큰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내 계산이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게 가장 큰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 이전에 출발했던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잃어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분은 아마 김경수 지사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권 재창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자기의 어떤 뭐 감정 뭐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뭐 지원의 어떤 성격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차기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민주당 상황 내용 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경선 연기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요. 오늘이 원래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 이재명 쪽에서 연판장을 돌렸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 일정 원칙론을 재확인을 했었죠.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 연기론 들고 나왔고 이재명계에서는 편가르식 정치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주 의원이 한 60명 됐던 것 같은데 동의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늘 결정하기에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도? 부담이 되겠죠. 송영길 대표로서는 부담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친문 지지층인 거죠.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지금 죄송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전히 당내에는 친문 세력들이, 친문 의원 세력들이 큰데요. 근데 송영길 대표나 이제 입장에서는 이 경선 연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이런 연판장이 없었더라도 쉽진 않은 게 죄송합니다. 경선이 흥행을 해야 돼. 연기가 된다면 연기를 한 이후에도 굉장히 흥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경선을 연기해서 과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경선이 흥행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의 뭐 이준석 대표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강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재명 지사로. 그 이후에 뭐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곤 했지만 유지가 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후보들에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눈길이 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무난하게 경선을 치룬 다음에 본선 데뷔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전략을 택할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재명 지사가 동의를 해줘야 이게 연기가 되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어요, 지지율이.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담은 대선 행보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여론을 담은 대선 행보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갖다가 가야 된다. 지점으로 가야 된다. 정책적인 비판이나 정무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비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친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선을 빨리 통과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후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소신껏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물론 통 크게 양보하는 전략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경선 치르고
본선에 가서 야당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가 예.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을 얻어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때는 이미 민주당에서의 우리 다음 대선의 후보는 이 사람이야라고 선택을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스러울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세계일보에서는 둘로 쪼개진 여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 큰 잡음 없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음 없이 가야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언제나 트라우마가 있는 정당이에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대선에서 예를 들어서 3자 대결이나 4자 대결을 할 때 네. 대개는 경선 과정에서 분당해서 제3후보로 나간 상황이 많았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으려면 경선을 무난하게 상처가 적게 가져가야 된다. 이건 뭐 당이고요. 그런데 저는 민 의원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야말로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예. 굉장히 이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뛰어나죠.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완전히 성남시장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때 상황 판단하고 그 상황 판단 속에서 한 박자 빠른 결단을 내렸거든요. 저는 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렇게 통 크게 내가 받아들였을 때 도리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얻는 있다는 효과가 거거든요. 더 클 아니 거란 그 예가 말씀이시죠? 많아요. 노무현 후보도 예. 사실 자기게 굉장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방식 다 받아들였거든요. 예. 받아들임으로써 사실 그 당시까지 여론조사가 정몽준 후보가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통 큰 결단,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것으로서 역전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 지지부진한 어떤 논쟁을 끝내는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네요.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키워드는 강한 한국의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불평등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다. 소득 4만 달러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 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 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 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역임했죠. 정치권에서는 아주 중량급 인사입니다. 대권 선언, 출마 선언을 하다 보니까 주원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됐구나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내세웠어요. 네,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렸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세균 전 총리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는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돼야 될 부분, 그리고 지지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실까? 물론 다른 어떤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덕성과 경제성 중에서 아무래도 한국의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려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강한 하나를 먼저 내세우고 그다음에 그 서브로 그거를 같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 전략 같은 건데요.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이제 후보 때
가장 강력한 도덕성을 내세웠을 때 그 도덕성이 많이 어필해서 거기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도덕성과 경제를 같이 잡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보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보여주시는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 전 총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뭐 정치적 역량도 그렇고 행정적인 경험 측면도 그렇고 뛰어난데 왜 지지율은 안 오르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뭐 다양한 것 같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결국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상견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2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두 대표가. 송영길, 이준석. 이준석 대표에 들어오면서 현상일까요? 이런 좀 그러니까 억지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라고 제가 수다에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민주당에서는 민생 위한 정치를 언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공격을 했고 정의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은 빈 껍데기다. 어제 김관욱 교수님 상견례는 원래 다 분위기가 대개는 다 좋습니다. 그게 거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더 좀 좋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의석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공격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대 영선으로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선명성을 보여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어떤 태도는 굉장히 뭐 경륜 있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그런 협치의 모습, 새로운 어떤 야당 대표의 상,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출발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송영길 대표도 좀 합리적 보수로 다시 탄생을 해달라. 그리고 뭐 여기서는 정치의 어떤 표준이 되달라. 덕담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갈등적 요소들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두 당대표의 어떤 노력이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 이후에도 사실상 많은 어떤 갈등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서로의 갈등, 대결 이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단초가 어제 어떤 만남이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협치라는 얘기 늘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기대하는 것도 협치라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이 두 대표에게 그런 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내세웠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만 협조할 건 확실하게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반대할 것도 확실하게 반대하지만 근거 있게 반대를 할 것이고 협조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억가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억지로 까지 말라 이런 얘기였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나 아니면 국무총리 그다음에 지금 여당 대표와의 만남 통해서도 정무수석과의 만남 통해서도 협조할 건 분명히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태클을 더 많이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나 차별금지법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 바로 그냥 구태다. 뭐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오히려 끌어가는 거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 여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야당 대표의 자세를 보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를 이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라도 이제까지 했던 건 많이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야당의 가장 큰 무기죠.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 그 비판만으로는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가장 협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저는 참 재밌었는데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기 전에 준비를 이제 양측에서 다 하겠죠. 그런데 여당에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송영길 대표에게 만났을 때 나이, 경륜, 사생활 언급하지 말라고 코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짧았어요. 30분 정도 만나는데 송 대표의 뭐 특성이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당에서 얘기를 해주고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나이, 경륜, 사생활 등을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 당수를 접견하는 적절한 태도를 보여달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화 전략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일단은 썼는데 이종국 평론가님 네. 사실 이게 나이 우리나라에서요 조중 사회생활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거 쉽게 물어보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미 한번 상처가 있거든요. 예. 어떤 상처냐면 야당의 경선 과정에 굳이 여당의 잠재 대권 후보가 훈수를 둬갖고 이번에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즉, 이 정세균 아까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뭐 대권 후보에 나선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예. 지금 한참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하고 TV 토론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장유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직도 국회에는 장유서법이 존재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 전략계획을 하게 만든 첫 번째 단추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준석 대표라 상징되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문법이 지금 탄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 송영길 대표가 혹시나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뭐 나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바로 언론에 이제 그 꼰대 정치와 청년 정치에 대비되는 모습. 이렇게 지금 만약 표현되면 첫 만남부터 완전히 정말 큰 어떤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사실 송영길 대표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많은 5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비춰질까 봐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서 지금 염색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염색약? 이준석 대표 옆에 만약에 서서 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대비가 된다.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염색약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조짐이 저는 굉장히 변화의 조짐입니다. 이제 여의도에서도 당신 몇 선이야? 당신 나이가 몇이야? 이런 말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라질까요? 그거 정말 따지잖아요. 주원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 꼰대라는 것이 사실 권위주의적인 행태나 뭐 행동을 하는 어른, 뭐 상관 등을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었는데 그것들을 정치권에서 지금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세대 교체를 원한다라는 게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새로운 물결과 바람이 와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대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나이대만 변하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지금 민 전 의원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셨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게 어제 또 이제 원내단체 교섭단체 연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너무 좀 뭐랄까 여전히 구태적인 발언들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586 운동권에 대한 퇴출에 대한 그 연설 메시지가 담겼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협치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들을 다 적으로 삼고 나이가 들었고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이다라고 이렇게 등가시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꼭 생물학적인 나이의 교체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과 의식의 변화도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국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광주 참사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이 제목이 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광주 버스 기사가 엑셀만 조금 밟았어도 점점점. 이 내용에 대해서 송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해명을 하고 있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송 대표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지만 방점이 다른 데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관옥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는데 버스 기사가 거기서 기지 같은 거를 발현했으면 이런 참사는 안 났을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됐었던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전제되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송영길 대표의 말이 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 기사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더 너무 많이 앞서서 이제 해석을 한 것이다. 예. 송영길 대표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의 고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17명이나 사상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안타까움이 어떻게 하면은 피했을 수 있었을까? 뭐 예.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표현이 나온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엑셀을 안 밟은 이제 뭐 운전기사한테 탓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저는 저렇게까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서 일종의 설화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본인의 의중과는 진심과는 좀 굉장히 동떨어진 해석이다. 왜 네. 그분에게 책임을 밀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피했을 수 있을까를 본인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피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 일제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청년정의당. 송 대표는 사고 현장을 가리켜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하는데 이게 중대재해사고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인 건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관련 얘기인데 방지턱 만난 이준석, 당직 인사 최고위 꿀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무총장의 한기호 의원이 내정이 됐죠.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오물쓰레기 등 막말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도입해서 이런 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주의 근본 이념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컴퓨터 시험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독해 능력을 본다든가 그런 시험제도를 통해서 걸러내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삼고 초려를 해가지고 권영세 의원에게 사무총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권 의원이 고사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위원장님, 이게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당대표 권한입니까? 아니면 최고위원들 협의를 추인을 받아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지도체제에서는 이제 합의를 해서 최고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추천을 받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요. 물론 당대표가 선정을 한 다음에 최고위에서 협의를 하고 추인은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당대표가 스크리닝을 하는 것은 맞는 절차고요. 다만 이제 4선에 이제 권영세 의원을 삼고 초려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선을 치러봤던 경험했던 이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권영세 의원이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권영세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한기호 총장 같은 새로 신임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파색이 가장 옅은 분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어느 후보가 들어오느냐,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정 이제 전당대회 후보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공격들을 이준석 후보를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계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아마 이 지금 신임 사무총장을 선정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잘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제 그 자격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자격 시험. 국민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시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저도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야기했던 뭐 NCS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 이런 예를 들었던 그 방식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예. 뭐 오래됐죠. 한두 해 일이 아니라 그 측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어떤 기능적인 자격, 지적인 자격일 이런 조건은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그건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 정도의 공직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그 기준은 마련해야 되고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에서 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논의는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62%가 공천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는 23%, 약 3배 정도가 일단은 그거는 좋은 것 같다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심하구나.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의 순방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독도 표시 고지도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 이 책이 뭐냐면 조선 왕국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도하고 울릉도가 잘 돼 있나라고 이제 안경을 벗고 직접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기사가 더 있는데 그 내용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올림픽 기념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일본 마라토너로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인근 박물관에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사진을 최상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마치 일본인처럼 돼 있다. 이게 이종근 평론가 일본 도쿄올림픽 두고 또 이번에 G7에서 스가 총리 못 만난 거 등등해서 좀 일본 관련된 잡음 같은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송기정 의원과 관련돼서 일본이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는 굉장히 진짜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를 자기네 선수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예가 별로 없었어요. 그건 어느 정도는 이 자기네들도 이 자체가 물론 당시에 일제시대고 일본 그 국기를 달고 일장기를 달고 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을 굳이 또 일본이 마라톤 강국 아니에요? 일본 마라토너들도 금메달 딴 선수들이 많은데 굳이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송기정 선수를 부각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건 상당히 좀 저는 안타까워요. 도발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굳이 이 송기정 선수를 저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뭐 자랑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미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충분히 그건 뭐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건 한일 관계의 어떤 문제다. 어찌됐든 이게 스포츠까지 이게 스며드는 게 아니냐. 예. 스포츠를 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그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자고 요구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올림픽에서도 예. 똑같은 걸 자기네들이 실천을 했어야죠. 스포츠를 그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 최소한 일제 강점기에서 벌어졌던 이웃 국가의 어떤 심정도 이 스포츠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건 한일 관계의 차원만이 넘어서 어쨌든 도쿄올림픽을 축제로 이끌려면 그만큼의 어떤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밉게 보려고 하면 또 한없이 밉게 보일 수 있는 구석이 많기도 하고 이게 외교가 어려운 부분이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또 한 번 나왔는데 윤건영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버릇을 고치려면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스가 총리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의 매경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